여러분 혹시 180년 전 그 어두운 방에서 요괴를 그리던 한 일본 전통 화가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 기괴한 붓터치로 유령한 화가들 말이죠. 네네, 맞아요. 그 180년 전의 붓터치가 무려 21세기 최첨단 CG 기술이랑 딱 만나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귀멸의 칼날이라는 엄청난 메가히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보통 귀멸의 칼날 딱 떠올리면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액션, 막 검이 부딪히고 폭발하는 그런 시각적인 쾌감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작화가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아주 뻔한 소년만화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분명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화면에만 너무 압도되다 보면 정작 그 이면의 거대한 구조를 놓치기가 아주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스토리를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방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해외 커뮤니티의 서사 분석부터 막 음악적 배경, 미술사적 기록들까지 전부 싹 다 종합해서 이 작품의 진짜 폭발력이 어디서 오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시각적 스펙터클이라는 게 단순히 시청자들 눈을 즐겁게 하려는 예쁜 포장지가 아니거든요. 아주 깊고 무거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정말 치밀한 도구라는 걸 오늘 다뤄볼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19세기 미술과 현대 애니메이션 기술의 결합,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흔히들 주인공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쓸 때 그 화매를 수놓는 특유의 파도 연출 있잖아요. 그걸 그냥 유포터블이라는 제작사가 최신 CG 기술을 잘 쓴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돈을 많이 써서 그래픽이 좋구나, 이렇게요. 근데 잔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제작진은 기술 이전에 무려 180년 전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스키오카 요시토시나 가츠시카 호크사이 같은 그 우키오에, 즉 전통 목파나 화가들의 화풍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아, 스키오카 요시토시라면 그 당시에 요괴 화가라고 불렸던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화가의 작품들을 쫙 뜯어보면 요괴들의 기괴함이나 어둠 속에서 인간의 혼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구도, 막 가파의 리얼한 점박기 무늬, 이런 게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약간 오싹하네요. 그쵸? 제작사는 이 고전적인 화풍, 특히 그 목파나 특유의 굵고 거친 선이랑 역동적인 물살의 형태를 3D CGI 환경에 그대로 이식하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아, 평면 예술의 질감을 입체적인 공간에다가 엎어버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현대 애니메이션처럼 매끄럽게 튀긴 게 아니라 마치 한 폭의 오래된 그림이 살아서 요동치는 것 같은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와,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신 애니메이션을 즐기면서 동시에 막 살아 숨쉬는 19세기 전통 미술관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네요? 네,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분석 자료들도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애니메이션 OST 하나에 이렇게 막 다양한 장르가 실험적으로 섞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지우라 유키와 시이나 고, 이 두 거장 작곡가의 작곡 노트를 보면요. 그야말로 장르의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시대극 애니메이션이면 그냥 일본 전통 악기로만 배경음악을 쫙 깔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막 피리 소리 나고 둥둥거리는 북소리 나고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그 전통 민속음악의 목관악기 선율을 위에다가 강렬한 록기타 사운드를 확 얹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상얀 도깨비길이 딱 등장하는 씬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귀괴한 고딕 합창단의 코러스를 터뜨리거든요. 아, 거기다 재즈의 불규칙한 리듬까지 섞여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장르 파괴네요. 맞습니다. 음악이 단순히 화면 뒤에서 분위기만 맞추는 배경음악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나 상황의 귀괴함을 설명하는 아주 적극적인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 리사가 부른 메가히트 곡이 홍련하잖아요. 그 가사를 분석한 자료만 봐도 확 와닿거든요. 가사 중에 강해질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극 전체의 주제를 관통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팬들 눈물샘을 쫙 뺐던 카마도 탄지로의 노래 같은 곡들도 보면요. 아, 그 곡 진짜 슬프잖아요. 극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나 아니면 반대로 희망이 막 교차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각기 다른 편곡으로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단순히 분위기를 띄운다기보다 음악이 캐릭터들의 신장 박동 자체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약간 시각적으로 인물들의 감정이 한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의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음악에 하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19세기 목파나의 현대적 부활이든 장엄한 음악이든 간에 결국 이 모든 게 아무리 뛰어나도 본질적으로는 예쁜 포장지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알맹이, 즉 이야기의 서사가 빈약하면 아무리 화려한 시청각적 자극을 때려 부어도 결국 대중한테 몇 번 소비되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엄청난 연출과 음악이 실제 스토리텔링의 본질이랑 어떻게 깊게 맞닿아 있다는 건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작품을 단순한 킬링타임용 오락물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만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 핵심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화려한 시청각적 요소들은 절대 텅 빈 상자를 가리기 위한 포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작품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대중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번역해낸 치밀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와, 괴물 베고 싸우는 액션물에서 영원함에 대한 철학이라니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요? 저희 자료들을 보니까 이 철학적 충돌이 아주 소름 돋게 묘사된 장면이 있더라고요. 도깨비들의 시조인 키부치지 무잔이랑 귀살대의 강주인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딱 독대하는 그 장면이요. 네, 그 장면이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순간이죠. 일단 무잔의 세계관부터 파헤쳐보면요. 이 녀석은 자기를 그냥 힘이 센 악당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진이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랑 아예 동급으로 여기거든요. 맞아요. 그 개사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자연재해에 가족을 잃었다고 복수하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한테 죽임당한 것도 그냥 자연재해처럼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와, 어떻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잔의 심리를 뜯어보면 그는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완벽한 불멸에 아주 지독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는 수천 년을 살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슬픔, 연민 이런 감정을 철저하게 다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냥 감정 스위치가 꺼진 괴물인 거네요. 그에게 타인은 목적을 위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어떤 감정을 교류하거나 유산을 남기는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압도적으로 강하고 영원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어떤 유대감도 없는 텅 빈 공허함, 즉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자는 마치 외부의 시간 흐름이나 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혼자 덩그러니 버티고 있는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벙커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귀살대의 우부야시키는 육체적으로는 세계관에서 제일 약하잖아요. 막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입에서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툭 튀어나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지더라도 인간의 감정,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노와 슬픔은 영원히 전해진다라고요. 네, 무잔의 영원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부야시키와 귀살대는 무잔 같은 콘크리트 벙커가 아니라 겨울이 오면 꽃은 다 얼어 죽지만 그 자리에 씨앗을 남겨서 다음의 봄에 다시 만개하는 정원 같은 존재들이군요. 네, 콘크리트 벙커와 씨앗을 넘기는 정원. 실제로 이 두 세계관의 대립은 작품 내내 다른 도깨비들이 겪는 모순을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거든요. 상현 도깨비인 다키나 아카자 같은 인물들의 과거 서사를 한번 보세요. 아, 그 슬픈 과거 사연들이요. 네, 그들은 본래 지키고 싶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도깨비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소중한 걸 지키려고요. 그들의 기억은 지워집니다.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중한 감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마저 깡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은 끔찍하게 영원해졌지만 자아는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목적과 수단이 완벽하게 뒤바뀐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와, 진짜 모순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또 다른 반론이 생각나는데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무잔의 방식이 도덕적으로는 막 끔찍하고 공허할지 몰라도 진화론적인 생존 법칙, 즉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무잔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우월한 진화의 끝판왕 아닌가요?
생태계의 절대적인 포식자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혼자 다 해먹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귀살대가 말하는 감정을 남긴다, 뭐 의지를 이어받는다 이런 건 결국 그 압도적으로 강한 포식자 앞에서 죽어가는 약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기위안이나 정신승리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 관점에서 깊이 보면 한 종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체 하나의 압도적인 무력보다 집단의 연대와 정보의 전승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잔의 방식은 단절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단절이요? 혼자라서. 네. 그가 아무리 강해도 그 개체가 파괴되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힘과 의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유산이 단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아하, 반면에 인간들은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기술이나 가구를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주면서 집단적으로 점점 진화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자는 자기가 태퉁 같은 불멸의 자연재해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유한하고 나약한 개체들이라도 수백 년에 걸쳐서 서로의 유산을 이어받고 연대하며 덩치를 키워온 인간들의 그 총체적인 거대한 물결 앞에서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야,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유산을 잇는 자들의 맹렬한 의지를 몸소 증명해내는 캐릭터들이 바로 귀살대의 기동, 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9명의 주들, 이 캐릭터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 주들은 단순히 주인공 일행을 돕는 엄청나게 센 아군, 이런 단순한 레벨이 아닙니다. 주인공 탄지로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아주 살아있는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열차편의 랭고크 교주로나 육악편의 우주이 텐겐, 또 안개의 호흡을 쓰는 무이치로까지 모든 주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딱 넘겨주고 가는 거네요. 네, 그 중에서도 랭고쿠 쿄주로가 상현3 아카자와 싸우면서 했던 대사는 정말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잖아요. 아, 그 명장면. 아카자가 막 계속 꼬시잖아요. 너는 너무 강하니까 늙고 죽는 인간 육체 버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도깨비가 되자고요. 맞아요. 그런데 랭고쿠는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늙는 것, 죽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자 소중한 생명이다 라고요. 와, 무잔이라는 세계관 최강자가 그토록 혐오하고 쓸모없다 여겼던 인간의 유한함을 도리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이라고 딱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그 선언은 랭고쿠 개인의 철학을 넘어 작품 전체의 주제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물리적인 전투에서는 랭고쿠가 목숨을 잃었지만 사상적인 전투에서는 인간의 필멸성을 긍정한 그가 영생에 집착하는 도깨비에게 완승을 거둔 것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사상적 완승이네요. 그리고 이 죽음과 유산이 결국 주인공 탄지로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맞습니다.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기존 소년 만화 주인공들과 궤를 달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엄청난 혈통의 힘이나 마왕의 힘 같은 걸 막 각성해서 악당을 혼자 힘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먼치킨 영웅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탄지로는 눈앞에서 랭고쿠 선대가 죽어가는 걸 막지 못했다는 뼈아픈 무력감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쓰러진 동료들이 꽉 쥐어준 바통을 넘겨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전형적인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거대한 역사의 릴레이 경주를 이어가는 계주설수에 가깝군요. 개주 선수라는 비유가 탄지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네요. 그리고 이 유산을 계승하는 자와 유산을 단절시킨 자의 극명한 대비를 아예 역사적인 규모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아, 세계관 최강의 검사였던 요리이치와 그의 쌍둥이 형 코쿠시보의 이야기인가요? 해와 달의 호흡을 쓰는 형세 대립이요. 네. 동생 요리이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의 호흡을 지녔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도 못했고 무잔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성과주의 잣대로만 보면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은 최고였지만 결과는 비극이었네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법과 기술을 묵묵히 타인에게 가르치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데서 삶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기술과 귀걸이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탄지로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죠. 그럼 형인 코쿠시보는 어떻게 됐죠? 코쿠시보는 그 천재적인 동생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 그리고 검사로서 자신의 육체가 늙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버려버립니다. 무잔 밑으로 들어가 도깨비가 되죠. 오직 생존과 껍데기뿐인 강함만을 억척스럽게 움켜쥐려 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영생을 얻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추악한 괴물이 된 그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자기 손으로 베어버리고 결국 스스로 모든 유산을 핏물 속에 내던져버린 채 가장 비참하고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대비되는 서사의 뼈대를 쫙 듣고 나니까 작품의 치밀함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약간 비판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팬들 반응을 살펴보면 이런 지적이 꽤 많거든요. 어떤 지적이죠? 아니, 등장하는 준이들이나 캐릭터들마다 과거 사연이 왜 이렇게 다 똑같냐, 거의 예외 없이 어릴 적 도깨비한테 소중한 가족을 잔인하게 잃은 참혹한 비극이 너무 반복된다는 거죠. 이 감정선을 자극하는 비슷한 패턴의 남발이 오히려 스토리의 입체감을 좀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주는 약점 아닌가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타당한 비판입니다. 개별 에피소드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연의 구조가 확실히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쵸. 다들 울면서 가족 잃고 칼을 잡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 전체의 거대한 구조적 측면, 특히 우주적인 인과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반복은 결코 작가의 역량 부족이나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오, 그럼 의미가 있는 반복이라는 건가요? 이 수많은 비극들은 사실 수백 년간 수천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도 단 한 번도 벌을 받지 않았던 절대악, 무잔을 향한 거대한 업보, 즉 카르마의 구슬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무잔이 무심코 뿌린 악행의 씨앗들이 각기 다른 가족의 참극을 만들어냈고 그 참극의 유일한 생존자들이 각자의 분노와 실품을 안고 귀살대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고 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잔이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그 비극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귀살대가 그렇게 도끼 품고 뭉칠 일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수백 년간 인간들의 피눈물 속에 억눌리고 응축되어 온 이 거대한 업보의 에너지가 드디어 임계점을 돌파해서 일제히 폭발하는 장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 폭발의 장소가 바로 무한성 전투군요. 작품의 모든 서사와 감정선, 그리고 작화의 액션의 정점이 한데 모이는 최종 결전장. 저희 분석 자료에 묘사된 이 전투의 도입부는 진짜 소년 만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부야시키의 자폭 장면 말씀이시죠? 네. 무잔이 드디어 우부야시키의 저택을 찾아왔을 때 우부야시키가 무잔을 방심시키고 길동무로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들이 있는 저택을 통째로 쾅 폭파시켜버리잖아요. 그 자폭은 귀살대가 이 싸움에 어떤 무시무시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폭발 직후에 무잔이 당황한 그 찰나의 틈을 타서 도깨비인 타마요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무잔 몸속에 도깨비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쑤셔 넣으며 처절한 기습전에 막이 짝 오르죠. 진짜 미친 전개네요. 이 무한성 전투는 기존 소년 만화들이 오랫동안 답습해 오던 클리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보통 최종 보스와의 대결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주인공이 박바지에 엄청난 숨겨진 기술을 각성해서 악당이랑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멋지게 무찌르는 무술대회 결승전 같은 그림이죠, 보통? 맞아요. 하지만 무한성은 그야말로 지옥도입니다. 1대1의 낭만 같은 건 없습니다. 기살대의 최강 전력인 주들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안 나오는 일반 평대원들까지 전부 다 무잔의 그 끔찍한 촉수 공격 앞에 문자 그대로 고기방패가 되어 몸을 마구 던집니다. 와, 고기방패라니 너무 처절한데요? 그들의 목표는 무잔을 멋지게 베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잔을 단 1초라도 더 붙잡고 늘어져서 도깨비의 유일한 약점인 아침 태양빛 아래로 끌고 가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 하나뿐이죠. 철저하고 처절한 다인레이드, 협공의 극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야가 상하좌우로 기괴하게 뒤틀리는 무한성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유포토블의 미친 작화와 연출이 단순히 눈요기를 넘어서 서사적으로 완전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피 튀기는 전투에서 탄지로가 내뿜는 불꽃이나 남은 주들이 목숨을 걸고 펼치는 화려한 호흡 기술들이 그저 겉멋든 마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료가 팔다리를 잃고 몸이 찢겨 나가면서도 다음 동료의 공격 경로를 열어주는 그 모든 끔찍한 과정이 섬세한 컷 전환과 음악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잖아요. 네, 결국 이 화려한 액션들은 각 캐릭터들이 평생 감내해온 상실의 고통, 분노,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시각적으로 거대하게 폭발하는 현상 그 자체인 겁니다. 제작진은 캐릭터의 화려한 움직임 그 자체보다 이들이 왜 이렇게 찢겨나가면서도 끝까지 검을 휘둘러야만 하는가, 그 유산의 무게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한 거죠. 와, 이렇게 조각난 퍼즐을 다 맞추고 나니까 머릿속에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결국 이 끔찍한 최종전은 선택받은 영웅 한 명의 독주애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처 입고 부서진 수많은 캐릭터들이 각자 핏방울이 맺힌 악기를 들고 모여서 무잔이라는 그 거대한 공허함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박살내는 아주 장엄하고 처절한 교향곡이었던 거네요. 와, 이보다 더 완벽한 요약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무자는 텅 빈 공허함, 단절 그 자체였고 인간들은 감정과 유산으로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교향곡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완벽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자는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 감정이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한없이 나약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철저히 짓밟고 비웃어왔잖아요. 네, 끊임없이 멸시했죠. 그런데 결국 본인이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유한한 인간들의 연대와 기억의 힘에 온몸이 올까매어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태양빛 아래 지옥의 불구덩이로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요. 바로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이 작품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어떤 문학적인 성취마저 이루어낸 지점입니다. 많은 비평가와 팬들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도 심지어 스포일러를 대놓고 당해도 이 작품을 반드시 영상으로 끝까지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결과를 알아도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가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단말마의 숨결 하나, 바닥에 툭 떨어지는 피 한 방울에 담긴 인간의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끝까지 책임진다. 와, 가슴에 아주 묵직하게 남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80년 전 우키오의 미술에 기괴하고도 역동적인 붓터치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불멸과 유산에 대한 아주 깊고 무거운 철학적 질문, 그리고 수백 년에 걸친 처절한 연대의 교향곡까지 귀멸의 칼날이라는 상자 안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대중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포장지인 줄 알았던 작화와 음악이 사실은 그 자체로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대한 거울이었던 셈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일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누구의 땀방울과 의지를 이어받아 삶의 트랙을 달리고 계신가요? 혹은 시간이 지나 내가 떠난 자리에 어떤 형태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침대에서 무심코 소비하고 지나치는 수많은 대중문화의 이면에도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품을 더 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오늘 저희는 줄곧 무잔과 도깨비들을 공허하고 비극적인 존재, 인간이 무찔러야 할 사악한 세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여동생인 네즈코만을 그 끔찍한 법칙을 깬 유일하고 기적적인 예외로 이야기했죠. 네, 서사의 중심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세계관 내에서 아주 소름 돋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이 딱 2명 더 있습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바로 무잔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도깨비 타마요와 그녀를 따르는 유시로입니다. 암이라는 냉혹한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이 두 존재는 무잔의 피를 이어받은 도깨비이면서도 스스로 무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벗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극중 그 누구보다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죠. 육체는 괴물일지라도 정신은 가장 인간적이었던 존재들이네요. 네. 과연 이들은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타마요와 요시로야말로 귀멸의 칼날이 우리에게 슬쩍 감춰둔 또 다른 형태의 영원함, 혹은 진짜 불멸의 상징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서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집에 가서 다시 정주행하면서 곱씹어봐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촘촘한 서사의 그물망을 풀어헤치는 시간, 다들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올해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